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그린란드에 눈과 얼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임박한 재앙을 암시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발밑에 심연이 펼쳐져 공포에 질려 얼어붙게 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그 악명 높은 그린란드의 구멍이 여러분을 삼켜버렸을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그룹의 지질학자들이 레이더로 그린란드의 히야타와 빙하 표면을 스캔하던 중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이 300m, 폭 31km가 넘는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워싱턴 DC나 파리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였어요. 연구원들은 한참 동안 레이더를 바라보며 머리를 긁적인 끝에 무엇이 그렇게 큰 구멍을 만들었는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침식작용이었을까요? 활화산? 소행성 충돌? 거대한 모래벌레? 벌레를 생각한 건 좀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이 고대 빙하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 경우는 한 가지 미스테리가 다른 미스테리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각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 중 하나인 석영이라는 매우 흔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 우회해서 영 드라이아스 사건이라는 꽤 기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가 어땠는지 알아보려면 12,900년에서 1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지구는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훨씬 더 추워졌어요. 이제 북반구의 이상한 기후변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대서양의 해류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어떤 가설은 거대한 무언가가 대기 중으로 먼지를 걷어차고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인기 있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가설은 화산 폭발과 소행성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현대 독일 영토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주물체가 지구를 강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린란드에서 발견한 구멍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나사의 아이스 브릿지 프로그램과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가 이 구멍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영 드라이아스 사건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인상적인 구덩이를 만들고 북반구 전역의 기온을 떨어뜨린 것이 정말 소행성 때문이었을까요?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진은 석영이 필요했습니다. 순수한 형태의 석영은 실리콘, 산소, 사면체가 서로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효율적이고 너무 예뻐요. 이 육면 프리즘 결정을 보세요.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구성 성분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암석에서 석영을 찾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암석이 침식되어 작은 석영 모래 조각을 밀어내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신비한 구덩이를 탐사하던 과학자들은 빙하 아래에서 씻겨 내려온 석영 모래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구덩이 밑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구덩이 맨 밑에 있는 바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던 중 끔찍한 재앙의 흔적이 있는 석영 알갱이를 발견했는데, 그 알갱이에는 PDF가 온통 붙어 있었습니다. 문서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PDF는 평면 변형 기능의 약자로 수정 표면에 새겨진 선처럼 보여요. 이 선은 여러분이 쇼크 쿼츠를 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선은 내부 결정이 정렬해서 밀려날 때 엄청난 압력을 받아 형성돼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쇼크 쿼츠는 엄청난 충격이나 무서운 폭발과 같은 강력한 힘의 영향 하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야와타 빙하 아래에서 충격에 약한 석영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구멍이 거대한 물체가 불시착했을 때 생긴 거대한 충돌 분화구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화구의 크기로 보아 이 우주물체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타워 높이의 2배인 1.6km가 조금 넘는 크기였을 거예요. 그 정도 크기의 운석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는 태양보다 3배는 밝았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지구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암석이 기화되고 파편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하늘은 먼지로 가득 차 태양을 어둡게 하고 지구 전체의 기온을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기온이 낮아졌다는 마지막 부분은 연구원들을 매우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이 영 드라이아스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이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시 석영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면밀히 조사해서 그 영향을 날짜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아와타 분화구는 12,000년이 아니라 5,800만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으로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분화구는 영 드라이아스 한랭기를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석영을 중심으로 전개돼요. 다른 과학자들은 최근 미국 동부 전역에서 쇼크 쿼츠의 퇴적물을 더 발견했어요. 이 석영은 영 드라이아스기 바로 이전의 퇴적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지역 주변에는 분화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석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강력한 폭발의 증거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충돌 가설이 여전히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충돌이 아니라 공중 폭발일 수도 있어요. 거대한 혜성이 약 12,000년 전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부서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파편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북미 대륙 전체에 재앙적인 대량 연소를 일으켜 기후를 엉망으로 만들어 영 드라이아스기가 촉발되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가설에 대한 추가 증거를 찾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린란드에서 더 이상 탐구해야 할 신기한 현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매혹적인 구멍들을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괴물보다는 확실히 작네요. 물린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지표면의 녹은 물을 그린란드 빙상 밑바닥까지 운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몇 가지 놀라움도 준비했습니다. 물린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밝혀졌어요. 관측과 직접 탐사를 기반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거대한 것이 바다로 미끄러지는 속도뿐만 아니라 빙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물린 내부의 수심과 압력이 증가하면 빙상 바닥에 윤활유를 발라 얼음 조각이 녹은 물의 얇은 막 위에서 더 쉽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까지 우리는 물린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와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물린이 거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구팀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그린란드 빙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로프와 등반 장비를 사용해서 수면과 거의 맞닿은 두 개의 물린으로 약 100m를 내려갔습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위협적이라고 묘사했어요. 등이 가장자리 너머로 떨어지고 푸른빛을 띠는 얼음이 내려와 검은색으로 흐려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가끔씩 들리는 것은 얼음 부서지는 소리뿐입니다.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운전해서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GPS가 멈췄다고 가정해봅시다. 휴대폰에는 배터리 잔량이 가득 찼다고 표시되지만 전화를 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는 아무 이유 없이 통화가 끊겨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가 이상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우스 파티를 하는 동안 전등이 잠시 깜빡이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에 쫓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러길 바래요. 네, 태양이 이상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약 80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대기에 생겨서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이상한 것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보호 기능이 뛰어난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바라보면 고요하고 밝은 별만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까이서 보면 완전한 혼돈입니다. 표면은 자기 폭풍으로 끓어오릅니다. 플라즈마의 고리가 뒤틀리고 끊어지며 때때로 코로나라고 불리는 외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최근
태양 대기의 거대한 영역이 갑자기 모양이 바뀐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코로나 홀이라고 부르지만 균열이나 분화구를 상상하지 마세요. 태양의 외층에 있는 열린 통풍구와 비슷합니다. 우리 별에는 표면 아래에 장력선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힘은 자체적으로 반복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특정 지점에서는 도로가 열린 차선처럼 우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물질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입자들은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바람은 시속 약 16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날아다니며 며칠 안에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태양의 영역은 나머지 부분보다 어둡고 차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 홀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코로나 홀은 거대합니다. 지구를 약 62개 나란히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이 구멍은 태양 남반구의 거대한 덩어리를 가로질러 뻗어 있으며 지구를 똑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정확히 무엇을 보내며 태양이 지구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풍은 단지 빠른 것만이 아닙니다. 태양이 활동할 때 내뿜는 작고 하전된 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에 부딪히면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에 부딪혀 풍선이 외부에서 찌그러진 것처럼 지구를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숨막히는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태양은 그보다 더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태양은 꾸준한 흐름 대신 거대한 태양 물질 구름을 한꺼번에 폭발시킵니다. 이를 코로나 질량 방출 또는 CME라고 합니다. 이는 GPS를 교란하고 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전리층이라는 것 때문인데 전리층은 지구 대기권에서 무선 신호의 이동을 돕는 전하를 띤 층입니다. 이 층이 방해를 받으면 신호가 이상하게 튀거나 완전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말 지구는 지자기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 폭풍은 강하다는 뜻의 G3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코로나 홀에서 방출된 고속 태양풍의 흐름에서 발생했으며 아이오와와 오레곤까지 남쪽으로 가시적인 오로라를 일으켰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GPS와 단파 무선 통신 장애에 대한 경고가 발표되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6월 1일과 2일에 또 다른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G4급이었습니다. 이는 최고 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심각 등급으로 간주됩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미국 북부 전역은 물론 멀리 남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까지 밤하늘의 녹색과 분홍색으로 빛나는 커튼을 보았습니다. 북극이나 남극권으로 여행을 가야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네, 인정합시다. 유령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도 숨막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지만 단순한 빛의 쇼가 아니었습니다. 항공사들은 방사능 경고를 받고 예방 조치로 일부 비행 경로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위성 운영자는 신호 드리프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선박, 비행기, 아마추어 운영자가 사용하는 고주파 무선 통신이 잠시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주 후인 6월 중순 지구는 G2급 지자기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에 G4만큼 강렬하진 않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은 적었고 빛나는 하늘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 태양은 6월 17일과 19일에 한 쌍의 강력한 태양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두 태양 폭발은 서로 다른 종류의 폭발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태양 표면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기장을 얽힌 끈처럼 끌어당깁니다. 결국 그 선들이 너무 팽팽하게 꼬여 끊어지고 그 끊어짐이 태양 플레어를 일으킵니다. CME가 태양을 발사하는 물질이라면 태양 플레어는 태양이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 이때 빛은 강력한 방사선이고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플레어는 빠르게 발생합니다. 때로는 몇 분 안에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입자를 운반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CME는 하루나 이틀이 걸려 도착하는 거대한 태양 폭발 구름과 같지만 태양 플레어는 눈앞에 다가오기도 전에 번쩍이는 섬광입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지구는 두 차례에 걸쳐 경험했죠. 두 번째 폭발은 더 강력한 폭발로 미국 전역의 무선 통신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무작위가 아닙니다. 태양은 패턴을 따릅니다. 단계를 거치죠. 기분 같은 거죠. 네, 태양의 기분이요. 11년 정도마다 약간 극적으로 변합니다.
더 많은 플레어, 더 많은 흑점, 더 많은 이상현상이 일어나죠. 과학자들은 이 극대기를 태양 극대기라고 부르며 우리는 현재 극대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부터 2026년 초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의 25주기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양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 같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걱정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벙커로 도망가는 식의 걱정은 아닙니다. 태양 폭풍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지붕이 햇볕에 타거나 자다가 전자레인지에 구워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아름다운 오로라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오로라가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성, 내비게이션 네트워크, 전기 등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기장이 교란되면 지상에 전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류는 지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력선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류가 충분히 강해지면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고 전기 시스템이 손상되며 심지어 전력망 전체가 정전될 수도 있습니다. 1989년 퀘벡주에서 태양 폭풍으로 인해 90초 만에 주 전체가 정전된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와 NOAA와 같은 기관에서는 태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이들은 태양이 언제 얼마나 강해질지 어떤 종류의 경고를 보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덥거나 해변 계획을 망치지 않는 한 태양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실내에 갇혀 여름을 꿈꾸고 있을 때 빼고는요. 하지만 가끔은 태양이 여전히 야생의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매혹적인 혼돈의 공이죠. 불타오르고 폭발합니다. 전하를 띤 입자의 거대한 파도를 우주에 던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던진 신호를요.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 전기적인 깜빡임.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큼 우주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작은 힌트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GPS가 이상하게 작동하거나 화면이 이유 없이 깜빡일 때는 휴대폰을 탓하지 마세요. 캐스퍼도요. 태양 때문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기분이 나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어붙은 채 홀로 깊은 우주로 추방된 지구. 태양 주위를 도는 유일한 행성, 목성. 이것은 재난 영화의 전제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최신 시뮬레이션을 통해 탐구한 수많은 실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번의 위협은 팽창하는 태양이나 우주 볼링공처럼 행성에 충돌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아니에요. 더 조용한 무언가, 그리고 어쩌면 이미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지나가는 별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통과 천체는 행성에 충돌해서 우주로 날려보내거나 기후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궤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별이란 무엇이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나가는 별은 우리 태양과 같이 은하수 주변을 이동하는 정상적인 별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때때로 별들이 서로 가까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이 매우 가까워지면 중력이 해왕성 같은 행성을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잡아당김은 시스템 전체로 퍼져서 행성이 움직이는 방식을 서서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근접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행성 궤도의 변화와 그 변화가 어떻게 지구의 과거를 형성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학설에 따르면 5,600만 년 전 지구의 기온이 불과 수십만 년 만에 섭씨 7.8도까지 상승하는 엄청난 기후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근접비행 천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온도 상승은 지구의 생명체를 변화시켜 일부 종은 진화하고 다른 종은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근접비행 천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장기적으로 지구의 궤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130만 년 후에 태양계가 글리제 710이라는 다른 별과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글리제는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태양에서 1조 5천억 킬로미터 이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성을 밀어낼 만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생각 없이 던진 눈덩이처럼 오르트 구름에서 얼음 해성을 우리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충돌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별이 태양에서 150억 킬로미터 거리로 더 가까이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이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약 100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지만 우주에서는 어깨를 스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구진은 태양계의 미래 50억 년을 대상으로 수천 번의 장기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상당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 한 번의 근접 충돌만으로도 해왕성 같은 외부 행성을 교란하고 내부로 파문을 일으키는 슬로우 모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드러운 접촉이 우주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 전체 시스템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시뮬레이션의 95%에서 이 통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행성이 제자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5%에서는 연이어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빈번하게 희생된 것은 수성이었습니다. 모든 불안정한 시나리오의 거의 절반에서 수성은 태양으로 곧장 직행하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성은 행성 중 가장 작고 우리 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스거성이나 항성 비행 후 안쪽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교란에 의한 중력 밀림에 특히 취약합니다. 수성이 태양을 향해 돌진하면 나머지 행성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이 무대에서 떨어져도 연주를 계속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시스템이 손실을 흡수하고 다시 안정화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수성은 이미 모든 주요 행성 중 가장 늘어지고 기울어진 혼란스러운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미 먼 미래의 태양으로의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성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운이 좋습니다. 수성만큼 자주 태양에 튕겨져 나가거나 삼켜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정성은 수성이 제멋대로 행동하며 금성의 궤도를 방해하고 지구나 화성과의 충돌을 유도한 후에 발생합니다. 장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필드 별의 간섭이 없더라도 목성이 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금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작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성과 지구가 충돌하면 두 행성 모두 완전히 파괴됩니다. 화성도 비슷한 운명이에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 0.3%의 경우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다른 행성과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작고 가벼우며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화성이 궤도를 잃은 경우에도 지구는 제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자체 구름 벨트를 갖고 있죠. 거대한 크기와 강한 중력 덕분에 목성은 닭과 같은 역할을 하며 거의 모든 행성을 견제합니다. 12,000개의 시뮬레이션 중 392개의 시나리오에서 목성 하나를 제외한 모든 행성이 사라졌습니다. 목성의 안정화 영향력은 작은 행성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중단된 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토성은 질량은 작지만 목성의 충실한 파트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델에 따르면 토성이 궤도를 갑작스럽게 이동하면 궤도 공명이라고 하는 중력 파동을 태양계 내부로 바로 보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의 궤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취약한 것은 천왕성과 해왕성입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두 행성은 가장 쉽게 떨어져 나가며 많은 시뮬레이션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갑니다. 이러한 손실은 중력의 파문을 안쪽으로 보내 수백만 년에 걸쳐 나머지 행성들을 교란시킵니다. 해왕성의 궤도 거리가 0.1%만 이동해도 태양계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중력의 균형이 바뀌면서 목성과 토성이 중력을 재조정해야 하고 그 교란이 내부 행성으로 밀려들어 모든 것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질문이 생깁니다.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지구를 그대로 두지만 시뮬레이션의 약 0.2%는 지구가 다른 행성 금성과 충돌하거나 태양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12,000개의 시뮬레이션 중 23개의 시뮬레이션에서 지구는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는 유일한 행성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는 달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달을 포함하면 지구는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달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지나가는 별에 의해 찢겨나가거나 수백만 년에 걸쳐 궤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확률은 매우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구가 태양계에서 추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봅시다. 지구는 태양이 없는 성간우주를 떠돌아다니는 행성, 과학자들이 말하는 떠돌이 행성이 될 거예요. 표면은 빠르게 얼어붙어 기온이 영하 수백 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명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구의 핵은 방사능 붕괴와 형성 후 남은 열로 인해 수십억 년 동안 뜨겁게 유지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위성의 경우 이 열이 지하 주머니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체는 깊은 동굴이나 바다에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번성하는 세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차갑고 조용하고 외로운 한때는 활기차던 세상의 유령 같은 행성. 그리고 저 밖 어딘가에서 다른 문명이 고개를 들어 희미한 푸른 점을 발견하고 이 푸른 행성이 자신들의 태양에 150억 킬로미터 정도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호기심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은하계의 미스테리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의 37개 위성 은하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은하가 은하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우 놀라운 일이죠. 현재 우주론에 도전하고 암흑물질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주위를 도는 다른 위성 은하들을 관찰하다가 정말 이상한 정렬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수의 이웃과 비슷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드로메다는 은하수보다 약 2배 더 넓고 2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하의 별이 약 2,500억에서 4,000억 개에 불과한데 비해 안드로메다는 약 1조 개에 달하는 훨씬 더 많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외소 은하라고 불리는 작은 은하들이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37개가 있어요. 이상한 점은 그 작은 은하들이 거의 모두 안드로메다의 같은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은하수를 마주보고 있는 쪽이라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오직 하나의 은하만이 있습니다. 나무 주위에 구슬을 던졌는데 거의 모든 구슬이 한쪽에만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주 모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물질은 더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해요. 반면 이건 심지어 균등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어서 아직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러한 모델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우주 이론인 람다 CDM 모델을 따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작은 은하들은 안드로메다 주변에 아주 고르게, 어쩌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퍼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델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지만 그중 0.3%만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람다 CDM 모델에 결함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하늘이 우리의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특히 안드로메다처럼 가깝고 잘 알려진 곳에서라면 우리가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안드로메다의 많은 위성이 사방에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평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평평한 구조는 우리 은하를 포함한 다른 큰 은하에서도 발견되었지만 아직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위성 디스크가 이상한 우주 비대칭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안드로메다 쪽의 모든 작은 은하들이 은하수 방향으로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합니다. 우리 은하가 이 은하들을 끌어당기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은하수 자체의 위성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은하 사이의 중력은 그런 종류의 끌어당김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 하나인 암흑물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우주의 물질은 꽤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지점에는 다른 곳보다 약간 더 많은 양의 물질이 작은 덩어리로 존재했습니다. 중력이 이 작은 덩어리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가 높은 지역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천천히 우주 최초의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외소 은하가 은하 형성의 가장 초기에 가장 작은 구성 요소라고 믿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작은 조각들이 나중에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겨져 수십억 년에 걸쳐 더 큰 은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물질이란 원자, 기체, 별, 행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종류의 정상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암흑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흑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예요. 암흑물질은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상물질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약 85%가 암흑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암흑물질 입자를 직접 검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빛을 굴절시키고 은하를 하나로 묶어주며 너무 빨리 회전하여 그대로 있을 수 없고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여 그 영향력을 대규모로 매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물질은 서로 뭉치고 충돌하고 가열되고 냉각되어 결국 별과 은하를 형성할 수 있지만 암흑물질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은 스스로 부딪히거나 열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초기 단계에서 헤일로는 중력 우물처럼 작용했습니다. 정상 물질이 끌어당겨져 헤일로의 중심부로 가라앉아 최초의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대한 암흑물질 덩어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의 비대칭성은 설명이 되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외소 은하가 우주에서 암흑물질이 지배하는 천체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경우 질량의 99% 이상이 암흑물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외소 은하는 더 큰 은하에 존재하는 지저분한 가스와 별 없이 암흑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요. 연구원들은 외소 은하를 사용하여 암흑물질이 어떻게 뭉치는지 또는 따뜻한 암흑물질이나 자기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과 같은 대체 암흑물질 이론이 있는지 알아냅니다. 현재 주요 이론은 암흑물질이 차갑고 덩어리지고 느리게 움직이는 유체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완전히 차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묘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 또는 정상물질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드로메다 주변 은하처럼 위성 은하가 이상한 패턴으로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람다 CDM 모델에는 실제로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수천 개의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같은 큰 은하 주위를 공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수십 개만 볼 수 있어요. 이를 누락된 위성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수수께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람다 CDM은 암흑물질 후광이 중심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야 한다고 예측하지만 많은 외소 은하가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한 안드로메다와 은하수 같은 은하 주변의 외소 위성은 얇고 함께 회전하는 평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람다 CDM 시뮬레이션에서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뮬레이션 암흑물질 후광은 너무 거대해서 밝은 외소 은하를 형성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외소 은하와 우주 비대칭성에 대한 설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소 은하의 움직임과 구조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항성 피드백, 난류 등 보다 현실적인 물리학을 추가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또한 더 나은 망원경과 더 깊은 조사를 통해 로컬 그룹과 그 너머에서 새로운 외소 은하를 찾아야 합니다. 안드로메다에 이상하게 배치된 위성으로 돌아가서 암흑물질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은하 간의 대규모 상호작용과 관련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위성 분포를 형성한 것은 오래된 충돌이나 아슬아슬한 충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과학자들은 더 작은 은하인 메시의 3.2 은하가 오래전에 안드로메다와 충돌하여 상황을 뒤흔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다른 은하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본 적이 있지만 안드로메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은하 주변의 작은 은하는 꽤 고르게 퍼져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가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더 좋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진실을 알아내고 나면 암흑물질 문제 해결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몸의 원자를 찢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괴물은 멸종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채로 소리 없이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구를 향해 움직인다면 우리는 파멸할 거예요. 정말일까요?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를 시속 17만 7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지나가는 빠르고 강력한 우주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로켓보다 빠른 속도예요. 이 기괴한 우주물체는 좀비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별의 남은 부분이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좀비별은 마그네타라는 천체의 일종으로 도시 크기 정도의 매우 작고 무거운 공이지만 태양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이며 블랙홀만이 밀도가 더 높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마그네타는 또한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비별이 가진 자기장은 지구보다 100조 배 더 강합니다. 자력이 너무 강해서 마그네타가 지구에 가까워지면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를 그 자력만으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겠죠. 게다가 사람이 마그네타에 965km 정도로 가까이 가면 원자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다행히도 이 자성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지구에서 약 1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아직 원자가 분리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2008년에 좀비 자성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30개의 자성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희귀한 발견이었죠. 과학자들은 허블과 가이아 같은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서 시간을 두고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 좀비별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얻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대부분의 자석과 마찬가지로 이 자석도 초신성에서 거대한 별이 폭발하고 남은 핵이 초고밀도의 중성자별이 되었을 때 탄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초신성 잔해 HB9라는 것 근처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좀비별의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좀비별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경로를 추적했지만 여전히 폭발하는 별이나 성단에서 왔을 수 있는 별을 찾지 못했습니다. 즉, 과학자들은 이제 이 좀비별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수수께끼를 하나 더 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도요. 한 가지 설명은 우리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연료가 다 떨어진 후 남은 핵인 백색외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색외성은 폭발하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백색외성이 폭발하는 대신 스스로 붕괴해서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성자별은 자기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를 형성하는 이 특이한 방식은 또 다른 미스테리인 고속 전파 폭발, FRB에 대한 단서도 제공합니다. 이는 깊은 우주에서 매우 빠르고 강력한 전파 에너지의 섬광이에요. 일부 FRB는 폭발하는 별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은하에서 나와요. 마그네타가 붕괴하는 백색외성에서 탄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FRB가 여전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마그네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우는 것은 우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이상하고 강력한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지금까지도 아직 진행 중이며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미스테리는 우주를 떠도는 좀비별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주를 여행하다 좀비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곳에 구멍이 있어요. 은하가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대략 3억 3천만 광년 정도 되는 구형 영역으로 우리 은하계가 수천 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이것이 바로 베테스의 신비한 베테스 보이드입니다. 말이 되죠? 은하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은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긴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 필라멘트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서로 만나면 은하가 밀집된 지역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우리가 은하단이라고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성단과 실 사이에는 은하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거대한 빈 공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의 80%를 차지하며 대부분 폭이 3천만 광년에서 3억 광년에 이를 만큼 거대합니다. 베테스 보이드는 가장 거대한 보이드 중 하나예요. 심지어 슈퍼보이드라는 칭호까지 얻었어요. 천문학자들은 몇 개의 작은 보이드가 합쳐진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의 기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땐 전 없었지만,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매우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마치 균일한 수프와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작위적인 양자 변동이 이 물질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영역은 밀도가 높아졌고 중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밀도가 낮은 영역에서 물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한 영역은 더욱 밀도가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더 작은 물질 덩어리들이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표류하기 시작해서 은하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르마르 5라는 성단을 방문한다면 보이드와 슈퍼보이드, 심지어 좀비별까지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대신 이 지역 한가운데에 100개가 넘는 블랙홀 무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생존에만 집중해야 할 거예요. 그 블랙홀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성단을 형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팔로마르 5 성단은 지구에서 약 8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들의 무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단은 별들이 한데 모여 있어 밀도가 높고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팔로마르 5 성단은 다릅니다. 이 성단은 3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별들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꼬리를 조성류라고 부릅니다. 마치 별들이 성단에서 쏟아져 나와 긴 빛의 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조성류는 매우 드물고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단과 같은 구상성단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어떤 성단은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로마르 5성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단 중 유일하게 조성류가 붙어있는 성단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성단 내부의 블랙홀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성단 안의 별들을 잡아당겨 궤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성단 밖으로 새 총으로 쏘아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슬링샷일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별들이 조석의 흐름을 구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별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팔로마르 5성단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블랙홀이 있습니다. 성단 질량의 약 20%가 블랙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00개가 넘는 블랙홀은 각각 우리 태양 질량의 약 20배에 달합니다. 물론 팔로마르 5성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약 10억 년 후에는 성단이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별은 사라지고 블랙홀만 남게 될 거예요. 이 블랙홀은 은하수를 공전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성단의 유령 같은 잔재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이 성단도 충분히 소름 끼치지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더 으스스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운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이에요. 가장 특이한 성운 중 하나는 아마도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쌍둥이 자리 별자리에 있는 NGC 2392일 거예요. 200여 년 전에 발견되었으며 특이한 모양으로 인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성 모양의 물체 꼬리가 있는 원반 모양의 물질이에요. 이 물체의 꼬리는 성운의 중심에 있는 별에서 멀어집니다. 구름 바깥쪽에 기괴한 주황색 줄무늬는 광년거리까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꼬인 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별에서 생성된 고속물질의 바람에 의해 우주로 날아간 물질의 거품입니다. 와. 소행성, 우주파편, 떠돌아다니는 블랙홀을 피해야 하는 등 우주를 여행하면서 특히 험난한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은 공상과학 시리즈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근처에 별이나 행성이 없이 홀로 우주를 떠도는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계에서 약 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초능력을 가진 영웅을 찾아야 할까요? 먼저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은 물론 그 어떤 것도 그 영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질이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태양 질량의 수십만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질량 블랙홀은 종종 은하 중심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블랙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우선 동반자별이나 고양은하가 없는 외로운 블랙홀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초당 50km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우주여행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가상의 시나리오를 살펴볼게요. 어느 날 초신성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별이 폭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바로 이 별이 우리의 블랙홀을 형성한 별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새로운 블랙홀은 엄청난 힘을 얻어 은하계를 날아다니며 믿을 수 없는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몇 가지 가능한 설명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 방황하는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를 방문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파멸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과학자들은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라고 말합니다. 이 블랙홀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블랙홀과 마주칠 확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게다가 이 블랙홀은 현재 완전히 조용하고 어둡습니다. 다만 언젠가 블랙홀이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깨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강력한 새 망원경이 이와 같은 방황하는 블랙홀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은 빛을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먹어 치울 때만 감지할 수 있어요. 이때 블랙홀이 밝게 빛나거든요. 또는 동반별이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별은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 발견된 이 블랙홀은 완전히 혼자서 외롭게 존재합니다. 빛나지도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동반자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우주 방랑자를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중력 마이크로 렌즈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블랙홀의 중력이 그 뒤에 있는 별의 빛을 굴절시켜 확대하는 것으로 마치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도 블랙홀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블랙홀은 매혹적인 존재이며 그중 일부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블랙홀처럼 정말 독특합니다. 거의 모든 은하에는 그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질량이 우리 태양보다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나 큰 거대한 블랙홀이죠. 그중 하나가 톤 618입니다. 정말 크고 강력한 블랙홀로 우주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매우 밝은 지점인 퀘이사의 일부입니다. 톤 618은 지구에서 약 182억 광년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보다 40억 배나 더 무겁습니다. 같은 종족을 잡아먹는 블랙홀도 있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별과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블랙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다른 은하에서 더 큰 블랙홀에 삼켜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발견은 나사의 찬드라 X선 천문대를 사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블랙홀의 무게는 태양 질량의 약 3천만 배이고 다른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최소 100만 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총알을 쏘아대는 블랙홀도 있습니다. 분명히 블랙홀은 물질을 삼키는 것뿐만 아니라 총알을 쏘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약 28,000광년 떨어져 있고 무게가 태양 질량의 5배에서 10배인 비교적 작은 블랙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블랙홀이 어떻게 동반자별에서 물질을 끌어당기고 그중 일부를 거대한 가스 총알의 형태로 폭발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이 총알은 빛의 거의 4분의 1 속도로 움직이는 초고속입니다. 일부 블랙홀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주변 공간을 극도로 비틀어 놓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구에서 약 35,0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자리에 위치한 블랙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초당 950회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회전합니다. 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가장자리에 물체를 놓을 수 있다면 그 물체는 시속 5억 3,600만 킬로미터로 블랙홀 주위를 돌 거예요. 이는 빛의 절반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블랙홀은 유니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블랙홀은 우리 태양 질량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는 안정된 블랙홀에 가능한 최소 크기에 매우 근접한 것입니다. 블랙홀 자체는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연구하기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바로 이곳 지구에서 블랙홀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험실에서 블랙홀의 특징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을 포함한 어떤 것도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광섬유를 이용해 인공 사건의 지평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실험을 설정하여 블랙홀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호킹 방사선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이러한 미니 블랙홀은 과학자들이 실제 블랙홀의 신비한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홀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블랙홀은 고유한 방식으로 탄생합니다. 원시 블랙홀은 우주가 아주 젊었을 때 빅뱅 직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돼요. 항성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스스로 붕괴할 때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별의 외층이 우주로 폭발하는 초신성이 발생하고 중심부가 블랙홀로 변합니다. 초질량 블랙홀의 경우 블랙홀이 속한 은하와 함께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랙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은하의 크기와 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블랙홀은 행성을 삼키려고 무작위로 우주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중력에 복종합니다. 따라서 블랙홀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려면 현재 지구에 있는 어떤 블랙홀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과 같은 질량의 블랙홀이 우리 태양을 대체하더라도 지구는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블랙홀은 여전히 태양과 같은 중력을 가질 것이고 지구는 지금 태양 궤도를 도는 것처럼 계속 공전할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차가워질 테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대체물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태양은 블랙홀이 될 만큼 질량이 충분하지 않으니 절대 블랙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약 50억 년 후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 붉은 항성이 될 겁니다. 연료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외층을 벗겨내어 행성 성운이라고 불리는 빛나는 가스고리를 만들 겁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백색 외성이 될 거예요. 수수께끼를 낼게요. 이 물체는 초당 8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90분마다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16번의 일출과 일몰을 관측합니다. 또한 사막에 쓰여진 거대하고 기괴한 기호처럼 많은 이상한 현상도 관찰합니다. 이미 이게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지구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주비행사들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최근에는 튀니스의 한 황량한 지역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가짜 크롭 서클과는 달라요. 이 이상한 상형 문자에 신비한 기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크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지구에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튀니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많은 영화와 실생활에서 비밀 조직은 어떤 종류의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숨깁니다. 또한 목격자가 촬영한 이상한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동영상은 마치 운영자가 항상 오래된 VHS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화질이 끔찍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지만 ISS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 신비한 기호는 ISS에 탑재된 4K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소유자는 우주에서 개인과 기업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생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주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고품질의 영상과 오픈 액세스 덕분에 외계 기술의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직접 생각해보고 우주비행사들이 관찰한 다른 이상한 현상들을 살펴보세요. 다음 수수께끼를 풀면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동영상 마지막에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사 우주비행사 매튜 도미닉을 만나보세요. 그는 ISS에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6개월 동안 지구 궤도에서 일한 후 그는 신비한 현상을 우리와 공유했습니다. 약 400km 고도에서 아시아 대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번개와 도시의 불빛, 그리고 이상한 붉은빛이 번쩍입니다. 도미닉은 그 빛의 기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빛이 이렇게 먼 거리에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뭔가 큰 것이 틀림없습니다. 맞춰보세요.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오징어가 이 이상한 시각 효과의 원인일까요? 아니요. 거대한 빛나는 크라켄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현상은 지구가 아닌 그 위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권에서 이 황금빛, 붉은 빛을 보세요. ISS는 파푸아뉴기니 북동쪽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금가루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어요. 이 영상에서 가장 어려운 퍼즐일 거예요. 화학, 물리학, 천문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히지 못할 겁니다. 잠시만요. 곧 답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사진은 2021년 동남아시아 상공을 비행하던 ISS 우주비행사가 촬영한 것입니다. 어둡고 약간 불길한 지구의 대기권에서 두 개의 반짝이는 푸른 빛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태국만 상공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중국해 근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과학적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번개? 얼음 입자에 의한 달빛의 반사?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을 알고 싶으신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 사막의 이상한 상형 문자예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미리 경고하는데 이 현상에 대한 진실은 여러분을 조금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계 문명이 만든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 패턴입니다. 누군가 방금 땅을 갈거나 채소를 심은 거예요. 아래에서 보면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보면 알 수 없는 언어나 암호처럼 보여요. 다음 미스테리는 빨간불입니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업용 선박이 오징어를 잡기 위해 붉은 빛을 내며 어부들이 바다 생물을 유인하기 위해 이 색을 사용한다고 제안했어요. 결국 대왕 오징어 사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사용자는 그 붉은 불빛이 거대한 어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인공위성이 촬영한 다른 야간 이미지에서도 붉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 시간입니다. 황금빛이 도는 붉은빛. 지구의 대기를 이해하고 주기율표 원소 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햇빛이 지구 대기의 분자 및 원자와 상호작용할 때 황금색 붉은 빛이 나타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외선이 산소, 오존, 나트륨, 질소와 같은 분자에 떨어집니다. 빛은 이러한 세포를 자극하여 낮 동안 에너지를 충전하여 내부의 전자를 분리하고 역이시킵니다. 그런 다음 하전된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매혹적인 빛이 나타납니다. 이 빛에 붉은색을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산소입니다. 황금빛은 나트륨 입자 때문에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일광, 황혼광, 야간광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햇빛에 의한 대기의 조명과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이러한 빛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혹적인 현상은 지구의 시각적 미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상층 대기를 더 잘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수께끼에 대한 답입니다. 파란색 불빛이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부터 다루겠습니다. 태국만 상공의 푸른빛은 뇌우로 인해 발생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ISS에서 지구를 관측할 때 뇌우가 치는 동안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보통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ISS의 사진작가가 운이 좋았습니다. 구름에 틈이 생겼기 때문이죠. 번개가 이 구름의 주변 벽을 비추면서 이 파란색 빛나는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에서 파란색 뇌우가 가장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붉은 번개 섬광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스프라이트라고 해요. 보통 번개가 치는 동안 구름 위에서 발생하며 최대 수십 킬로미터 높이까지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번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부채꼴처럼 좁은 원뿔의 궤적을 따라 위로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스프라이트는 푸른 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멋진 현상은 엘프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팬케이크 모양의 거대한 빗줄기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도달할 수 있으며 뇌우가 치는 동안에도 나타납니다. 이 팬케이크는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빛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푸른 섬광의 이유는 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달이 밤에 저절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에 떨어지는 햇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달의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낮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이유는 태양광선이 대기 중에 산란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특수 필터를 통과하는 것처럼요. 달에서 반사된 빛도 산란되어 이러한 필터를 통과하여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왜 밤에는 이 빛을 볼 수 없을까요? 낮의 태양빛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각도와 특정 높이에서 이 푸른 달빛을 볼 수 있습니다. ISS의 우주비행사들은 이 산란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파란색일까요? 빛은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며 각 색상에는 고유한 파장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에 산란이 가장 쉽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먼 행성은 K218b라고 불리며 사자자리에서 약 12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작은 초록색 인간? 문어처럼 촉수가 달린 생명체? 글쎄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볼게요. 생명은 성장, 번식 및 변화 능력과 같이 동식물을 무기물과 구별하는 요소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떠오르는 것이 물이라면 빙고! 과학자들은 K218b가 바다로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미생물과 같은 작은 형태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 거예요. 영국과 미국의 연구팀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서 지구의 대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매우 특별한 화학물질에 대한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오직 생명체만이 이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생명체는 대부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다 식물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행성에는 실제로 해조류의 형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너무 흥분하기 전에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이러한 화학물질이 반드시 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하지만 그래도요. K218b는 덩치가 큰 위성입니다. 지구보다 8배 이상 무겁고 크기는 약 2.5배 더 큽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항성 주변의 골디락스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즉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 생명체에 매우 중요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딱 알맞은 온도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행성이 그들의 별 앞을 지날 때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여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행성의 대기 중에 어떤 종류의 가스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2023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행성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탄소 기반 분자로 거주 가능 영역의 행성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지구의 작은 해양 생물들이 주로 만드는 DMS라는 화학물질의 약한 신호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1년 후 더 많은 빛의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망원경으로 행성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DMS와 일부 관련 화학물질의 훨씬 더 강력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호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아 과학자들이 발견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매개 변수인 5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DMS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생명체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해성에서 DMS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즉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성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218b의 DMS 양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218b는 과학자들이 하이오션 행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용어는 두꺼운 수소 대기를 가진 크고 물이 많은 세계를 의미해요. 영화에서처럼 외계 문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십억 년 전 지구의 바다에 살았던 미생물과 같은 작은 생명체의 서식지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K218b가 실제로 생명체에 얼마나 우호적인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행성이 실제로 별에 너무 가까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K218b는 33일마다 별을 공전하는데 이는 매우 빠르며 너무 뜨겁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행성에 물이 전혀 없더라도 끓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아니면 물이 아니라 용암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한 가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망원경으로 16시간에서 24시간만 더 관찰하면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K218b가 우리가 찾던 행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과 같은 강력한 망원경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망원경이 개발되면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화성, 금성 또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같은 태양계 내의 일부 지역은 실제로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B와 같은 다른 유망한 세계를 계속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4.4광년 떨어져 있으며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작은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지구보다 조금 더 크니까 슈퍼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이나 목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외계 행성을 그렇게 불러요.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로 별을 한 바퀴 도는데 단 11일이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B의 암석 표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 행성의 별은 많은 양의 자외선을 방출해요. 이 별은 행성의 대기를 이미 파괴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관해서는 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유사한 또 다른 유망한 행성인 트라피스트 1E가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약 39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작고 멋진 별, 트라피스트 1E라는 별을 도는 7개의 암석 행성 중 하나예요. 2017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은 실제로 지구보다 약간 작으며 질량은 지구의 2분의 1 정도예요. 지구의 365일에 비해 매우 빠른 6.1일 만에 항성 주위를 도는 궤도를 완성해요. 행성의 크기와 밀도는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하는데 거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핵심 요소죠. 트라피스트 1E는 항성과 아주 가깝지만 항성은 매우 어둡고 차갑기 때문에 이 행성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지구와 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플러 186F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행성은 다른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지구 크기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더 차갑고 수명이 훨씬 긴 적색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케플러 186F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조건을 유지해서 생명체가 형성되고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가 받는 햇빛의 3분의 1 정도만 받기 때문에 더 차갑지만 물이 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따뜻할 거예요. 또한 지구와 마찬가지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LHS-1140B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행성은 지구 질량의 약 5.6배에 달하는 행성이에요. 과학자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기는 열을 가두고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물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행성은 조용한 적색외성 궤도를 돌기 때문에 다른 외계 행성처럼 유해한 플레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LHS-1140B는 물이 많은 바다 세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우리 주변에서 발견된 행성 중 가장 흥미로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자들이 엑소비너스라고 부르는 글리제 1,2B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천체는 금성 크기 정도이며 차가운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해요. 한 궤도를 도는 데는 13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행성의 온도는 섭씨 42도 정도로 꽤 따뜻하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글리제 1,2B가 흥미로운 이유는 멋진 별 주변에 지구 크기의 행성이 대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는 액체 상태의 물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에 따르면 글리제 1,2B는 이와 같은 행성이 거주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위를 보세요. 하늘이 어둡습니다.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괴한 빛이 검은 공간을 비추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운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요. 잠자고 있던 거대한 블랙홀이 깨어나는 걸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세상을 삼켜버릴까요? 우리 태양보다 수백만 배나 무거운 거대한 우주물체인 초질량 블랙홀은 대부분 은하 한가운데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관측하거나 연구하기가 정말 어렵고 대부분 조용히 앉아 오랫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은하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은하는 처녀자리라고 불리는 하늘의 일부에 있는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곳의 블랙홀은 흥미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쉬고 있었죠. 하지만 2019년 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하계가 갑자기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강력한 X선 빛이 번쩍이기 시작했는데 과학자들이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죠. 천문학자들은 깜짝 놀라며 이 은하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조용한 상태에서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은하 한가운데가 매우 밝다는 것은 블랙홀이 물질을 끌어당기며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은 이 블랙홀에 안스키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멋진 점은 초질량 블랙홀이 활성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유럽 남부 천문대의 과학자들이 이상한 점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사의 스위프트와 이 로시타라는 특수 우주망원경을 사용해 안스키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4년 2월 또 다른 과학자 그룹이 안스키에서 나오는 X선 빛의 폭발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규칙적인 시간에 거의 시계처럼 일어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섬광은 준주기적 폭발이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짧게 말하면 QPE라고도 합니다. 블랙홀이 갑자기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짧은 시간 동안만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깨어난 블랙홀에서 QPE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2019년에야 첫 번째 QPE를 발견했으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발견했습니다. 블랙홀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스키를 관찰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어떻게 작동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XMM 뉴턴 우주망원경이에요. 섬광 사이에 매우 희미한 배경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망원경이죠. 과학자들은 안스키가 폭발 사이에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측정함으로써 블랙홀이 각 플레어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당기는데 심지어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이 걸리면 별은 늘어나서 찢어질 수 있습니다. 별의 조각들은 블랙홀 주위를 회전하는 매우 뜨겁고 빛나는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고리는 어커션 디스크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별이나 다른 작은 블랙홀과 같은 물체가 이 회전하는 원반과 상호작용할 때 X선의 빠른 섬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PE는 때때로 별이 파괴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스키의 경우 별을 파괴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안스키 주변의 원반은 블랙홀이 찢어진 별이 아니라 근처 우주에서 빨아들인 가스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이나 별과 같은 작은 물체가 이 원반을 반복해서 통과하면서 흔들리고 그때마다 밝은 X선을 빛으로 플레어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스키가 정말 특별한 건 분출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MIT 한 학생에 따르면 안스키의 X선 분출은 일반 QPE보다 10배 더 오래 지속되고 10배 더 밝다고 합니다. 각 폭발은 과학자들이 본 다른 폭발보다 1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이상합니다. 안스키는 약 4.5일에 한 번씩 깜빡이는 패턴을 보입니다. 섬광 사이의 대기 시간으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길어요.
이러한 이상한 특징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QPE의 발생 방식과 원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확실히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더 많이 관찰해야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블랙홀을 발견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블랙홀은 빛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포획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우주의 괴물은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주 어딘가에서 빛나는 가스와 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블랙홀 주변에는 종종 어커션 디스크라고 불리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회전하는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리는 매우 뜨거워져 엑스레이와 다른 종류의 빛으로 빛나며 망원경으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 한가운데 있는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별들이 그 주위를 공전하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들이 특별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그곳에 거대한 블랙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2020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주의 파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물체가 움직이거나 서로 충돌할 때 중력파를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파문을 느끼고 블랙홀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특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굴절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커서 우주 돋보기처럼 뒤에 있는 별에서 나오는 빛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중력 렌즈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과학자들이 스스로 숨어있는 블랙홀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고정관념과 달리 우주의 다른 장소나 다른 우주로 데려다주는 마법의 터널인 웜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일단 블랙홀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거나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블랙홀은 우주 진공청소기가 아닙니다. 블랙홀이 돌아다니며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진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력은 같은 질량을 가진 다른 물체의 중력과 똑같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가이아 BH1이라고 불립니다. 약 1500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먼 블랙홀은 130억 광년 떨어진 먼 은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큰 블랙홀은 톤 618이라고 불려요. 태양보다 660억 배나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블랙홀은 태양보다 3.8배 무겁고 별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모든 블랙홀은 정말 빠르게 회전합니다. 가장 빠른 블랙홀은 초당 1000회 이상 회전합니다. 게다가 은하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블랙홀은 빛에 가까운 초고속으로 입자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블랙홀에 떨어지면 블랙홀의 엄청나게 강한 중력 때문에 물체가 국수처럼 우주 공간에 늘어나는 스파게티화가 일어납니다. 중력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태양이 질량이 같은 블랙홀로 대체된다고 해도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태양의 궤도를 돌 것입니다. 블랙홀이라고 해서 중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과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성 질량 블랙홀로 보통 우리 태양보다 약 5배에서 쉬운 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초질량 블랙홀로 태양보다 10만 배에서 수십억 배 더 무거울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이 사이 중간 유형의 블랙홀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아무도 확실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서로 충돌할 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작은 블랙홀이 합쳐져 더 큰 블랙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블랙홀이 성장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초질량 블랙홀은 여전히 큰 미스테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큰 블랙홀을 만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화성은 고요하고 황량한 붉은 사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우주 비행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화성인, 아니 더 심각한 것은 먼지입니다. 화성의 먼지는 날카롭고 독성이 강하며 가차 없습니다.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어 기계뿐만 아니라 몸 안쪽까지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숨쉬는 먼지는 수천 년에 걸쳐 물과 바람에 의해 부드럽게 마모됩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쾌적하고 좋은 대기와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골리스라고 불리는 화성의 먼지는 각지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땅에 얌전히 머물기를 싫어해요. 하늘에서 끊임없이 떨어져 모든 것을 덮습니다. 화성은 몇 년에 한 번씩 행성 전체에서 먼지 폭풍을 겪습니다. 이 폭풍은 착륙선, 차량, 거주지를 두껍고 숨막히는 담요로 덮어버립니다. 나사의 탐사선들은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무력화된 적이 있어요. 원래 계획보다 더 오래 임무를 수행했던 어퍼튜니티 로버는 태양 전지판이 먼지로 뒤덮이면서 마침내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불쌍한 로버는 재충전할 수 없었어요. 결국 먼지는 우주복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레골리스에는 몇 가지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카로 흡입 가능한 미세한 입자입니다. 일단 흡입하면 폐조직에 치유할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어요. 다음으로 석고는 소량으로는 무해하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광물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과염소산염입니다. 과염소산염은 갑상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신체가 충분한 혈액세포 생산을 중단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염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노상 산화철입니다. 혈류에 침투할 수 있는 작은 철입자이며 이것도 좋지 않을 거예요. 화성의 먼지도 매우 미세합니다. 개별 먼지 입자는 곰팡이 포자 크기인 3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작습니다. 비교하자면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30배 더 두꺼워요. 즉 매우 쉽게 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몸속으로 들어온 먼지는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폐에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은 침입자를 가둬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이러한 물질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는 폐의 자연적인 방어 기능을 피해갑니다. 결국 먼지가 혈류로 들어갈 때까지 몸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걸러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레골리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레골리스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몸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흡입, 오염된 옷과 표면, 눈을 통해 침투하여 실명에 이를 수도 있고 실수로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주비행사는 첨단 우주복으로 보호받겠죠. 하지만 최고의 우주복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레골리스는 크기가 작고 정전기와 기계적 끈기로도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헬멧 C를 뚫고 환기 시스템으로 기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거주 모듈을 구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먼지 폭풍이 몰아치면 공기 필터가 막힐 수 있습니다. 또는 생명 유지 시스템이 최대 전력을 필요로 할 때 태양열 어레이가 먼지로 뒤덮여 고장이 나는 오퍼튜니티의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좋은 소식은 나사가 이미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먼지 여과가 필수적입니다. 거주지와 탐사선을 고효율 공기 시스템, 즉 미세한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물론 여전히 막힐 수 있고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래의 탐사선들은 수년간의 노출에도 견딜 수 있는 여분의 필터를 휴대하거나 자가 청소 필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겁니다. 정전기 반발 장치라는 것도 있어요. 전기장을 이용해 먼지를 표면에서 밀어내는 기술이에요. 이를 통해 우주복, 에어락, 생명유지 모듈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엄격한 프로토콜은 거주지 내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공기 필터를 교체하는 등 매일 청소를 해야 할 거예요. 다른 행성을 정복하고도 여전히 이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지구 대기권 상공의 모든 곳에 우주 방사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큰 골칫거리였어요. 여기에 화성의 먼지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겁니다. 얼어붙는 밤과 대기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암울한 진실은 화성에서 긴급 대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붉은 행성은 지구에서 최소 9개월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편도 최대 22분까지 통신이 지연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주비행사는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지저분하고 매우 복잡할 겁니다. 우주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근육이 소모되고 뇌가 눈을 압박해 시력 상실을 경험하고 혈액이 변하기도 하죠.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비행사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나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화성에 물건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모든 벽돌과 샐러드를 화성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리니까요. 따라서 우주비행사들은 현지에서 생존을 위한 방법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붉은 흙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무에서 주거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호흡 가능한 산소로 바꾸는 미생물을 설계해야 할 겁니다. 또한 새로운 낯선 생활 환경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화성은 지구 다음으로 태양에서 네 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우리보다 햇빛을 덜 받습니다. 중력은 지구의 40% 정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서 있으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뼈가 더 빨리 약해집니다. 화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687일입니다. 하지만 생일은 2번이죠. 그리고 거주가 가능해요. 숨을 쉴 수 없는 이산화탄소 대기에 둘러싸여 있고 유독성 토양에 먼지가 쌓여 있으며 여과되지 않은 우주 방사선으로 구워질 뿐이에요. 바다는 없지만 극지방에 얼어붙어 지하에 묻혀있는 물도 존재합니다. 우주에서의 생활은 일종의 과학 박람회이자 중세 농장, 공상과학 공포 영화가 될 겁니다. 일부 우주기관에서는 테라포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를 두껍게 하고 토양을 따뜻하게 하고 액체 상태의 물을 방출하는 등 화성을 지구와 더 비슷하게 바꾸는 걸 의미해요. 해결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화성에는 우리를 반겨줄 작은 초록색 사람들은 없지만 박테리아의 형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고대에 느리게 움직이는 박테리아는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화성은 북반구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구를 닮았었죠. 두꺼운 대기, 협곡을 가로지르는 강, 하늘에서 내리는 비, 쌍둥이 달 아래 반짝이는 호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약 35억 년 전 어딘가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물이 마르거나 얼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엄청나게 희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곡, 삼각주, 공기 중 메탄의 흔적과 같은 고대의 흔적뿐입니다. 그것들은 화석 기록처럼 남아있어요. 이 모든 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동물이나 인간과 같은 종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죠. 안타깝게도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지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박테리아는 매우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화성 표면 어딘가에서 박테리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지구 밖에서 발견된 최초의 생명체가 될 것이며 외계 생명체가 생각만큼 드물지 않고 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라포밍을 시작하면 이러한 생태계를 발견하기도 전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의 고대 역사, 지질학적 경이로움, 자연 그대로 존재할 권리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단지 마리너 계곡의 해변가 부동산을 원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을까요? 주라기 공원의 딜레마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군요. 우리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성 탐사는 단순히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미래와 생명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류의 제2의 고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을 깨끗이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한편 화성 연구원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적절한 계획과 장비만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에는 더 큰 로켓과 더 나은 우주복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봅시다. 얼마 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 은하계를 날아다니는 매우 기괴한 우주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이 물체는 어떤 별의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불량천체였어요.
더 좋은 점은 이 떠돌이 천체가 케이크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조사하는 것이 향후 외계 행성 연구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스 거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목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도 5개의 주요 층과 여러 개의 보조층으로 이루어진 층층이 있는 대기가 있다고 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공기는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은 달라요. 예를 들어 금성은 대기가 매우 두껍고 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증기 구름이 있는 외계 행성이나 구름이 말 그대로 뜨거운 모래로 이루어진 행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량물체는 어떨까요? 아무튼 이게 왜 이런 명성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과학자들은 그것을 심프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구름 패치와 이상한 화학 반응이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철과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진 구름으로 덮여 있고 대기에는 탄소 기반 화학 물질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오로라를 발견했다고 해요. 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처럼 깊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를요. 연구원들이 이와 같은 불량천체에 대해 일종의 기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이 물체가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별 궤도를 돌지 않기 때문에 일반 행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갈색 외성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행성도 아니고 별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존재예요. 과학자들은 이런 천체가 태양계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모두 파멸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요. 중력으로 인해 행성의 궤도가 불안정해지거나 심지어 우주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위협이 되지 않지만 미래에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량 물체에는 몇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정말 빠르죠? 또한 이 천체는 약 20광년 떨어진 카리나 성운에 있는데 이는 우주적 측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녀석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자유부유 천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천체는 시야를 방해하는 주변 별 없이 우주를 떠돌고 있기 때문에 나사의 스피처와 같은 망원경으로 직접 촬영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희미하고 멀리 있는 천체는 매우 드뭅니다. 과학자들이 일명 열화상이라고 하는 적외선으로 이 물체를 확인했을 때 이 불량 물체의 대기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차가워지기도 하는 등 계속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래서 2023년 7월 한 과학자 팀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망원경을 심플을 향해 겨누고 단 몇 시간 만에 약 6,000개의 측정값을 수집하는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고에너지 열과 같은 단파 복사를 조사한 다음 몇 시간 후에 장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파장에 따라 밝기가 다르게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기의 어떤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떤 부분은 어두워지고 어떤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사방이 온통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모든 변화가 세 그룹으로 나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각 그룹은 마치 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작은 신호처럼 고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물체는 단순히 우주에 홀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기체층으로 이루어진 매우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기권에서 세 가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은 이 불량 물체의 대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곡선 그룹은 철로 만들어진 낮은 구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네, 철이요. 진짜 금속 구름이죠. 두 번째 그룹은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결정인 포스테라이트라는 광물로 만들어진 높은 구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름층은 매끄럽지 않고 고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고르지 못한 부분이 구름에서 나오는 빛이 계속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빛 패턴의 경우 구름에서 나오는 빛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빛은 구름 위쪽, 즉 대기 중 핫스팟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핫스팟은 아마도 지구의 오로라와 비슷하지만 가시광선 대신 빛 스펙트럼의 무선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파 오로라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모델링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미스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곡선 그룹은 예상보다 더 많은 곡선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일산화탄소와 같은 탄소 기반가스가 주위에 떠다니면서 특정 유형의 빛을 무작위로 흡수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대기 온도를 직접 관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관찰한 몇 시간으로는 이 현상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상황을 파악하려면 며칠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2027년에 발사될 예정인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마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서 더 깊이 파고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물체는 불량 행성은 아니지만 분명 언급할 가치가 있는 행성이에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향 태양계에서 쫓겨난 행성이에요. 네, 완전히 쫓겨난 행성이죠. 행성이 형성되면 보통 별 주위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행성이 충돌하고 이동하고 서로 너무 가까워지는 등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며 때로는 한 행성이 태양계에서 바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 별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량 행성은 완전히 홀로 은하계를 순항하고 있습니다. 만약 별이나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물체 근처에 떠 있다면 그 물체의 중력에 의해 잡아당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표류합니다. 대부분은 시스템이 아직 형성 중이고 모든 것이 엉망일 때 부팅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사의 한 과학자에 따르면 궤도가 너무 이상해지거나 큰 물체에 부딪히면 성숙한 시스템이라도 행성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다음 행성은 불량 행성이 아니라 모항성 등이 있는 행성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멋진 점이 있습니다. 아직 형성 중인 아기 행성이라는 점이에요. 이런 모습을 포착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죠. 이 아기는 이미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약 3배 크기입니다. 약 400광년 떨어진 태양계의 일부예요. 약 500만 년 동안 별 주위의 원반에서 가스와 먼지를 먹으며 성장해왔어요. 마치 우주 뷔페 같았죠.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하와이에 있는 대형 망원경으로 지구 대기의 화학물질을 확인했을 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일산화탄소와 물을 관찰했는데 이는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탄소와 산소가 떠다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지구의 화학 성분이 원반의 구성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꽤 큰 문제인데요. 과학자들이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이죠. 이봐, 당신의 멋진 모델이 너무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행성은 가스와 먼지 덩어리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달라붙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완전한 행성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성과 그 주변의 가스는 화학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PDS-70b는 그 자체로 다른 행성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2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디스크의 가스뿐만 아니라 먼지나 얼음과 같은 고체 물질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체 물질에는 탄소와 산소가 갇혀 있어요. 따라서 그것이 녹아서 행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화학 성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또는 행성이 이미 형성된 후에 원반의 가스에 더 많은 탄소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태양계에는 PDS-70c라는 또 다른 행성이 있고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함으로써 진실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